안녕하십니까. 프로가치 이소입니다. 상상 모의고사 시즌3 3차 임팩트1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조회수도 많이 봐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필요한 걸 좀 뽑을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수필복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1차 임팩트1 때 수필복합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때 이제 사실은 그 현대소설을 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6월 모평 대비로 어차피 제가 임팩트1을 딱 4번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다하게 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를 좀 제대로 해서, 그래서 6월 모평 때는 차라리 좀 이거에서라도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오늘 수필복합이고 다음 주도 아마 수필복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파이널 때도 임팩트1을 아마 하게 될 거거든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또 이거 괜히 또 이제 상상 담당님이 보시고 하는 겁니까? 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직 몰라요. 파이널 때도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는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회차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 그냥 6월 모평 때 어쨌든 수필복합에서는 이득을 보라고 제가 수필복합을 좀 열심히 얘기할 거고, 저번에는 이제 수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그리고 이제 지문은 깊게 안 얘기했는데, 오늘은 약간 수필 지문을 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읽을 거냐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하자면, 일단 가작품의 목동가, 시험지 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목동가가 이제 올해 EBS 연계인데, 아무래도 얘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략에서 끊어버리세요. 중략에서 쫙 끊어버리시고, 그럼 제가 이렇게 끊으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뭐 이미 연계 대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목동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대부와 목동의 어떤 대화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동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전시가 경험치가 있다면, 목동은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우리 선명하죠. 결국은 자연에서 어떻게 살자, 이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조금 정리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상 모의고사에 있는 지문은 이 사대부의 발화가 중략 이전입니다. 그리고 목동의 발화가 중략 이후인데,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대부의 발화 중략 이전은 EBS 수특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상 모의고사에 있는 여러분들 목동의 발화는 수특과 비연계, 안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좀 제안을 하자면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지문을 공부하고 나서 중략 이후에 목동의 발화가 수특의 어떤 연계 부분이 있어요. 그 연계 부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소 가지고 이제 비유하는 게 세 부류가 나오거든요. 세 개가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인간의 삶이랑 매칭하는 게, 그 내용이 여러분들 EBS 수특에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오늘 저랑 얘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EBS 연계해 보면 요 목동의 발화 중에서 소랑 뭔가 비유하면서 인간의 삶을 매칭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가이드를 잡고, 제가 작품 설명 굳이 일일이 할 필요 없는 이유는, 일단 주제는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결국 얘를 세밀하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그때 처리하는 걸로 하고, 우린 딱 요렇게 정리를 합시다. 지금부터 좀 적어볼게요. 결국 사대부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이 사대부가 말하는 것은, 야, 인생 한 번이야. 인생 짧은데 그래, 입신양명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이제 지문을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다 주어가지고 백골이 되면 늦겁지 않겠냐. 사실 이 늦겁지 않겠냐라는 말은 좀 이따도 하겠지만, 뭔가 북받쳐서 뭔가 슬프지 않겠냐 정도니까, 어쨌든 인생 한 번인데 요래야 되지 않냐 내지는 경세재민,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를 좀 경영하고 백성을 보살피고 이러는 것에 조금 더 애를 쓰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사대부의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요렇게 각을 잡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 세부적인 해석만 공부하시면 돼요.
아니, 막말로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고3 학생들인데 제가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 내신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 각을 잡아드릴 테니까 나머지 현대어 풀이를 일사원으로 좀 바꿔가면서 납득해 보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목동의 발언 똑같죠. 그래서 자연에서 즐기면서 무심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국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속세 나가면 정치하면 위험한데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소박하게 사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목동가에서는 사대부의 견해와 목동의 견해를 그대로 보여줄 뿐 사실 이 작품에서 뭐가 맞다라는 판단을 안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쓰는 화자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사대부의 발화도 보여주고 목동의 발화도 보여주고 이 상태로 끝난단 말이야. 근데 이것의 이유는 당연히 물론 판단은 너희들의 몫이야 라는 의도도 있겠지만 사실 결국 작가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왜냐면 작가 자체가 사대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좀 적어보세요. 유교적 출처관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이제 개령 강좌 때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참고로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에 이미 출제된 바가 있고 한거 18국에서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유교적 출, 그러니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속세로 나간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처한다는 건 여기에 있겠다는 거라서 자연에 있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대부들의 유교적 출처관은 쉽게 말하면 역할에 관한 것인데 속세로 나가게 되면 입신양명해야지. 이해되시죠? 근데 자연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자연 친화도 하고 약간 학문 수양도 해야지 약간 이제 요런 쪽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썼다고 목동과 이게 있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교적 출처관이라는 게 속세로 나가면 입신양명해야 되고 자연에 있을 땐 자연을 좀 즐기기도 하고 학문 수양도 자연에서 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 사대부들이 했던 어떤 역할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목동가에서 결국 사대부는 사대부대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 다음 목동은 목동 생각대로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요렇게 보여주는 건 결국 작가가 사대부기 때문에 사대부로서의 유교적 출처관, 속세로 나갔을 땐 이걸 해야 되는 게 맞고 자연에 있을 때는 이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작가의 관점을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교적 출처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까지 정리가 되면 목동가는 끝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을 모를 리가 없으니까 그냥 보기 안 읽고 이거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 작품이 되게 낯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기를 좀 읽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보기가 2개가 있을 겁니다. 24번 보기도 있고 26번 보기도 있어서 얘만 보면 24번의 보기는 여러분들 결국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했고 26번 보기는 옛 목조를 토대로 유학자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자세라 그랬으니까 그걸 두 개 합치면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 하면 그래도 내가 나 작품을 읽는데 각을 잡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즐기자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유학자로서 갖춰야 될 자세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돼서 제가 굳이 나 작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좀 이따 선지 판단할 때 다 해석을 하게 돼요. 괜찮으시죠? 2번 할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수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다 지원에다가 한번 적으세요. 이건 지난번 1차 임팩트1 때도 얘기했던 겁니다. 수필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1년 동안 수필 독해력을 키우는 겁니다. 제가 수필은 뭐라 그랬냐면 결국 사실은 어렵지 않은 내용을 어렵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험장에선 여러분들이 낯서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끝나고 다시 읽어보면 사실 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 어렵지 않은 내용을 결국 파악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그걸 시험장에서는 주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수필을 잘린다는 건 수필의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수필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만 먹으면 하여튼 여러분들 답을 잘 고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냥 말만 피상적으로 하기보다는 아예 여러분들이랑 사실 지문을 좀 같이 읽으면서 약간 좀 어떻게 읽어주면 그래도 얘가 잘 읽는 거냐를 한번 보여주려고 일부러 오늘은 수필, 비연계 수필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좀 같이 읽을 건데 혹시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풀고 나서 바로 보는 게 아니면 사실 지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눌러놓고 내가 그 다음에 지문 다 읽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좋아요. 저는 그냥 바로 설명할 겁니다. 잠깐 눌러놓고 읽고 들으세요. 여기 전 바로 갑니다. 자, 다 읽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한번 읽어볼 건데 그냥 쭉쭉 읽을게요. 갑시다. 정신없이 산다는 건 무척 부끄러운 일이래요. 정신있게 사는 건 부러운 일이래요. 아는 것도 될 수 있는 남보다 짧은 시간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힘으로 통하다고 믿는 탓으로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연히 정신없이 바빠야 사는 것 같다는 상식을 나누면서 우리는 모두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닌 게 여러분들도 현재 지금 경쟁하며 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고3 학생들도 있고 N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면은 참 안쓰럽죠. 예를 들어 고3 같은 경우도 이제 내신 때문에 그 한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막 이의제기해서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거나 내지는 여러분들 N수들도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예를 들어 더프라든지 이런 모의고사 볼 때마다 빌보드에 올라가니 많이 하면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사실 여러분들은 경쟁이란 것과 사실 무관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말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경쟁이 우리를 캥기게 하고 마음속을 가난하게 한다. 이게 공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약간 이런 거죠. 경쟁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피폐해질 수 있죠. 그 경쟁의 가장 중간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과 저 아니겠어요? 저도 강사니까 이제 맨날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속이 가난해진다고. 물론 저는 좀 덜 그런 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간에서 서성이는 것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경쟁을 하다 보면 마음속이 가난해지는데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간에서 서성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초반부를 조금 눌러서 읽을 건데 다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쭉 읽히지 않겠나. 지금부터는 색깔 읽편에 형광펜 쓰는 사람은 써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 한번 쳐봐요. 마음속이 썰렁한 문간 같은 사람도 있는 법이고 그 속이 훈훈한 안방 같은 사람도 있는 법이다. 말하자면 한없이 서성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 그랬죠. 얘기해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 이사수능의 수필 가장 어려웠다는 이즈물 노남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쉽게 말할게. 두 개로 쪼개져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대잖아요. 여러분들 이즈물 노남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쪼개주거든요. 그럼 그게 잘 정리가 돼야 되는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음속이 썰렁한, 앞에서 지금 한 말이에요. 문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속이 훈훈하고 안방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대비가 돼야 되냐면 앞으로 읽을 때 문간과 안방이 지금 구분이 되면서 읽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괜찮아?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서 문학을 좀 아는 사람들은 미리 좀 깔게요. 마음속, 안방, 잠깐만.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약간 안방에 들어가는 건가? 약간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일단 여러분들 요게 대비된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이어가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얘가 지금 마음속 썰렁이고 문간에 있는 사람은 흔히 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끊임없이 서성대는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아까 앞에서 문간에서 서성이는 것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은 편안히
앉아서 괜찮으시죠? 뭔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반부가 미친 듯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때 경쟁을 해. 그럼 마음속에 가난할 거야. 그럼 문간의 서성이랑 똑같대.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요 중략 이전까지 읽었을 때는 일단 마음속이 썰렁한 것과 훈훈한 것이 대비되고 있다. 문간과 안방이 대비되고 있다. 그 다음 서성되는 것과 편안히 앉는 게 대비되고 있다. 요 두 가지로 쪼개지는 게 선명해야 됩니다. 이게 잘 읽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 들어봐. 이걸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필은 주제를 파악하고 싶으면 뭐로 갈수록 잘 읽어야 돼? 뒤로 갈수록 잘 읽어야 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깔아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잘 읽은 사람은 어디서 표가 나게 돼 있냐면 얘도 형광펜 써도 됩니다. 중략 다음 줄 형광펜도 한번 밀어볼까요? 갑시다. 이처럼 마음이 서 있는 사람과 마음이 앉아 있는 사람은 알매의 힘이란 말을 서로 달리 듣는다. 이 말이 중요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가로쳐볼까? 마음이 서 있는 사람, 마음이 앉아 있는 사람. 보이세요? 다시. 마음이 서 있는 사람 누구? 서성되는 사람. 그 다음 마음이 앉아 있는 사람 누구? 요 사람. 됐습니까? 요게 뭐 돼요?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분류해 줬잖아요. 니네가 읽을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알의 힘이라는 걸 좀 달리 이해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괜찮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요 둘이 지금 편이 잘 갈라지면서 잘 나눠 갖고 읽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가 첫 번째입니다. 이제 논어가 나옵니다. 빠르게 읽을게요. 논어의 충고를 들으면 왜 다른가를 알게 된다. 수필 제목이 뭐죠? 논어의 충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할 겁니다.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좀 더 일찍 이런 충고의 귀가 밝았더라면 일이 많다고 하여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면 좀 더 일찍 깨우쳐서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건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러한 충고를 내가 가슴에 달고 다니면서 어디에서고 편안히 앉아 훈훈한 안방을 말하는 비밀을 터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말은 니네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요건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제목이 논어의 충고입니다. 당연히 논어의 내용이 중요할 겁니다.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네가 한번 얘기해봐.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대요? 당연히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대요?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을 때 일단 첫 번째 논어의 충고인데 논어를 인용하고 있으니까 논어의 내용을 일단 요거를 숙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어. 그래서 좋아하는 것, 쉽게 말할게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건 즐기는 것만 못하다. 결국 즐기는 게 최고다. 약간 이거죠. 뭐 사실 여러분들 우리도 알죠? 원래 즐기는 게 최고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격언을 세워서 공부도 결국 즐기는 사람이 최고야 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사실은 그러기 쉽지 않죠. 됐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그 다음 줄 밑줄 한번 칠게요. 그리고 어디나 쉴 수 있는 빈자리가 있는 법을 알았다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빈자리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암튼 빈자리라는 게 있는 법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빈자리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인 것만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빈자리에 앉은 사람은 아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옮기는 사람, 얼마쯤 앉아 누울 수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보여요? 하나 물어볼게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빨리. 얘네 지금 영상 보면서 끄덕이든 해봐. 중요해 안 중요해? 얘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요? 적어볼래요? 지금까지 한 말이 싹 다 연결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세요. 초반 읽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잘 한번 생각해보면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우리한테 확실한 건 일단 요렇게 갈라지더라. 근데 수필의 제목이 뭐냐면 논어의 충고야. 그럼 논어가 뭔 한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말과 이 말을 뭐 하고 있냐면 요렇게 연결시켜서 결론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느냐입니다. 빈자리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빈자리가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근데 빈자리라는 게 뭐가 좋은 거겠죠.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이제 뭐 여유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건 뭐 하든지 말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빈자리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에요. 서성거리는 사람. 괜찮습니까? 이 사람은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됐습니까? 근데 보세요. 빈자리 이번엔 앉은 사람이야. 편하게 앉은 사람이요. 앉은 사람은요. 아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옮기는 사람이래요. 괜찮아? 그러니까 서성이는 애들, 마음속이 썰렁하고 맨날 문간 밖에서 막 하여튼 서성대는 애들은 그냥 아는 것이 그냥 힘인 줄만 알아서 그래. 근데 마음속이 훈훈하고 안방에 편안히 앉아있는 애들은 뭐냐면 아는 거를 좋아하는 걸로 옮길 줄 아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확장하거든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쯤 앉아 누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울 수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이 말을 선명하게 납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뜻이에요? 그냥 아무튼 간에 즐기는 게 최고고 따라서 마음속에 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사람이 최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 좀 붙여봐도 돼요? 마음속 빈자리에서 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즐기는 사람이고 이게 최고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이걸 말을 예쁘게 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사실 그게 어디 있냐면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형광펜 두고 밑줄 한번 칠 건데 스스로 한번 깨달아 보세요. 정신없이 살라고 졸라대는 수라장에서 어디야? 네,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현실일 수도 있죠. 한번 공감해 보세요. 여러분도 사실 6평을 앞두고 정신없이 살라고 누군가가 졸라대고 맞죠? 그래서 수라장에 살고 있을 수 있죠. 마음속 문턱을 넘어서 마음속의 안방으로 들어간 자 마음속의 것들을 반갑게 만나다가 스르르 누워서 한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노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빨리 곱씹어봐. 얘기해. 두 글자 뭡니까? 적어볼래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수필은 뒤로 갈수록 중요합니다. 앞에서 두 가지로 쪼개지면 중략 이후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사실 약간 정리해주는 느낌이 들면 돼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문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어떤 문간이 있어요. 그리고 안방이 있습니다. 여기 잘 읽어보면 이렇게죠. 마음속 문턱을 넘어서 그러니까 얘는 문턱이야. 문턱. 여기서는 서성되는 거야. 근데 안방에서는 앉아있거나 편하게 아니면 누워있기도 해. 됐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마음속이란 말이 붙었죠. 마음속. 괜찮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 문턱에서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서성되는 거야. 이해돼?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마음속 빈자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문턱에서 계속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할게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한 쉽게 말하면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 바쁘게 살다 보면 솔직히 정신없이 살잖아. 그럼 내가 이제 마음이 가난해져. 그럴 때 조금 마음속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지금 계속 비유한 거예요. 근데 안방에서 앉아있다 누워있다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야. 뭐가? 마음속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곱씹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속의 안방에 들어가 앉았어. 마음속의 것들을 반갑게 만나다가 쉽게 말할게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 것들을 반갑게 만나. 즉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럴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서 누워서 잘 수 있는 사람이
최고다 이 얘기죠. 그걸 어디서 얻었다? 논어의 지혜에서 얻었다. 정리해도 돼요? 한 줄 요약, 이수저 주제. 바쁜 현실 속에서도 적어볼까요? 바쁜 현실 속에서도 괜찮아요? 마음 바쁜 현실 속에도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이게 빈자리예요. 여유를 갖자. 이게 주제입니다. 이러면 즐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괜찮아요? 됐어요? 네, 나보세요. 질문. 실전에서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이건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있잖아. 잘 들어봐. 실전에서 그냥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여기까지 결론을 선명하게 도출해낼 수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수필 공부를 더 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초반부를 눌러 읽으면서 얘를 쪼개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분류는 해야 된다. 이건 이사수능에도 있는 거다. 근데 이게 되는 순간 중략 이후에 연결이 된다. 서성되는 사람과 편안히 앉는 사람을 구분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논어의 말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최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최고다. 이건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눌러 읽다 보면 요 두 개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 대응관계만 니네가 선명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물어볼게요. 출제자는 얘가 주제죠. 그럼 얘를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보겠죠. 그걸 물어봤을 때 그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요걸 설명을 할 건데 그냥 지금 하나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26번이요. 사실 이거 좀 이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니네 그 26번에 답선지 4번 선지가 선명하게 보였냐 안 보였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특히 만약에 본인이 수필 독해력이 좀 약한다 생각하시면 개인적으로 방법은 기출에 있는 수필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지금처럼 좀 뒤로 갈수록 하면서 주제를 파악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시험 때 여기까지는 안 돼도 이렇게 차분하게 좀 읽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바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 건데 순차적으로 바로 치겠습니다. 22번부터 갈 건데 22번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주 할 말인데 선택지를 보는 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을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보기 문제나 구절 문제 풀이는 잘 푸는데 오히려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이 헷갈린다라는 애들이 파이널로 갈수록 점점 많아져요.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오히려 몰랐을 때는 잘 안 틀리는데 그냥 답은 고를 테니까 애매하게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슬리는 선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선택지를 보는 눈이라고 썼다는 건 뭐냐면 그냥 실전에서 어떻게 칠 건지만 보여드릴 건데 아마 나중에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나라면 이렇게 합니다. 1번 선지부터 보세요. 가는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 따지란 얘기냐면 1번 선지는 청각의 시각화를 찾아라 이거거든. 질문이야. 따질래 넘어갈래? 그러니까 나라면 실전에서 얘는 무조건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시가가 지금 여러분들 가사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청각의 시각화를 찾는다? 시간 많으세요? 그러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제껴보는 겁니다. 뭐 나중에 따져야 될 땐 따져야 되겠지만 물론 참고로 이 작품에는 청각의 시각화는 없어요. 이게 틀리긴 했는데 나라면 이렇게 안 한다고. 실전에서 딱 청각의 시각화 보자마자 야 이거 하나 쳤는데 오래 걸리겠다? 그럼 패스. 약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그 다음 2번 선지입니다. 나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풍경 변화를 그려내고 있다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얘는 그냥 맥락으로 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시가 지금 풍경 변화인데 니네 그럴듯하다고 뭉개지 말고 그냥 나시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 친화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옛 곡조를 부르면서 뭐 유교적 가치관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고 이런 얘기는 있어도 내가 자연에서 풍경 바라보면서 와, 이 풍경 야, 이렇게 변했구나. 눈이 오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하얘졌구나. 뭐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작품이 아닌 겁니다라고 바로 치는 겁니다. 3번 선지 갈까요? 단은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3번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가나부터 보고 수필을 나중에 봤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얘는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논어의 충고죠. 그래서 그냥 논어의 말이 인용돼 있나? 하고 봤더니 있어요. 끝.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사실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주는 게 베스트죠. 근데 한번 해볼게요. 4번 선지 갑니다. 가은하는 모두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이라 그랬는데 얘도 맥락이죠. 왜요? 무슨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 말했잖아요. 없다고. 괜찮아? 됐어? 그러니까 가작품에 이제 목동의 발화에는 일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나작품이 아니에요. 이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선지요. 가나다는 반복적 호명을 통해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바로 칠 거죠. 얘도 뭔데요? 애상감 아니야. 뭡니까? 그런 작품 아니야. 맥락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 한번 보세요. 1번 선지는 실전에서 그냥 넘겼어요. 일단 찾기 번거로우니까. 근데 2번, 4번, 5번은 그냥 맥락으로 소거가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제목이 논어의 충고니까 무조건 인용 있겠자고 확인했더니 인용 있더라고요. 답 3번이요. 이런 느낌으로 시간을 아껴주는 게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바로 23번 갑니다. 여러분들 23번.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고전 시간은 해석의 정확성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해석을 정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괜찮아? 선지 딱 3개 하겠습니다. 2번 선지 갈게요. 초목같이 썩어 백골이 되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빈산에 뒹구는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당연히 지문 돌아가야죠. 중략에서 2줄 올라가서 형부터 밑으로 갑시다.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게 되면 빈산에 뒹구는 백골이 늦겁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너희들이 이걸 읽었을 때 2번 선지를 선명하게 판단하려면 늦겁지 않겠는가 라는 말을 뭔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지나가듯 얘기했는데 원래 늦겁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북받쳐서 벅차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감으로만 보면 북받쳐서 벅찬 거니까 긍정적인 느낌이 강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행간의 의미를 좀 보셔야죠. 그러니까 공명을 못 이루고 썩어가지고 백골이 되면 늦겁지 않겠어? 라는 말은 이때 이제 북받치다. 근데 뭐가 좀 약간 슬픔이 좀 북받치지 않겠냐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니네가 해석한다면 사실 여러분들 이번 선지는 선명하게 그렇지. 빈산의 해골처럼 뒹구는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왜 얼마나 슬프겠어라는 워딩이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시험장에서 판단이 안 되면 얘가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해석의 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물어봤으니까 이만큼까지는 내가 알아야 될 거고 하다못해 얘가 올해 EBS 연계니까 요 정도는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선지를 정말 잘 냈다고 생각해요. 밑줄 한번 칠까요? 갑시다. 산중에 사양노루의 향내가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봄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대충 뭉개면 여러분들 얘를 지나치게 해놨지만 돌아가서 제대로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중략 이호입니다. 산중에 사양노루 깊이 숨어 있건만은 봄바람이 야단스러워 향내를 불어내니 사냥꾼 날쌘 화살 피하기도 어려운데 미끼단 털낚시를 어찌하여 다투는고라 그랬으니까 보세요. 봄바람이 불어서 사양노루의 향기가 풍겨 봄바람이 부는 상황이 기대구나가 아니라요. 니네가 돌아가서 읽어보면 결국 사양노루가 숨어있는데 봄바람 때문에 향이 난다는 건 사냥꾼에게 쫓기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미끼단 털낚시를 서로 가지려고 싸우다니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를 조금 더 얘기하면 속세가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심지어 그럼에도 그 위험한 곳인데도
서로 뭘 더 갖겠다고 싸우다니 점점점 하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돌아가서 제대로 확인하면 이건데 그냥 대충 표면적인 의미만 보고, 그래서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돌아가서 의미 단위를 정독하셔야 됩니다. 명언 한 번만 쓸게요. 뭉개면 뭉개져요. 돌아가서 제대로 읽어서 얘는 봄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구나. 3번 이렇게 찍어낼 수 있어야 한다. 4번 선지까지 가겠습니다. 이거 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략 이후에 여러분들 목동가는 비연계잖아요. 이거 지금 선지 제가 해설하는 이유가 이걸 하는 게 여러분들 EBS 연계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중략 이후 설명을 안 한 겁니다. 괜찮으시죠? 바로 갑니다. 4번 선지입니다. 서울과의 거리감을 환기하는 한 곡조를 통해 북위빈천에 연연하지 않은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정확히 읽어야 되는 게 니네가 뭉개면 사실 이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거든요. 확인합시다.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미끼단 털낚시를 어찌하여 다투로 5줄 정도 내려가면 있어요. 내 노래 들어보소. 한 곡조 부르리라. 서울이 어딘가? 구름이 험하구나. 산빛이 어두우니 석양이 가깝구나. 공명을 뒤알더냐? 북위빈천 나는 모르네. 제가 왜 이렇게 읽었냐면 보세요. 내 노래 들어봐. 한 곡조 부를 거야. 그래서 이제 한 곡조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 사실 4번 선지가 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선생님 왜 한 곡조가 서울과의 거리감을 환기하죠? 뭐 이게 이제 거슬릴 수 있는데 결국 한 곡조의 내용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한 곡조 부르리라 다음부터가 내용인 거잖아요. 서울이 어디야? 구름이 험하고 산빛이 어두워. 석양은 가까워. 공명을 네 알더냐? 북위빈천 나는 모르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 속세는 어디야? 서울이 어디야? 몰라. 공명 알아? 몰라. 북위빈천? 나 몰라. 그런 거 몰라. 관심 없어. 지금 이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약하면 나는 무심하고 소박해서 난 속세도 모르고 북위빈천 이런 거 잘 몰라. 지금 이 말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한 곡조의 내용인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속세와의 뭐가 있어? 거리감이 나타나죠. 나 속세 모른다니까. 서울 모른다고. 북위빈천에 연연하지 않아? 난 소박하니까. 이 얘기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굳이 2, 3, 4를 얘기했던 거 올해 목동가는 EBS 연계다. 그럼 최소한 늦겁다라는 단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가 2번 선지. 그리고 중략 이후는 여러분들 EBS 수특에는 겹치지 않는 부분이다. 이 선지를 해석하면서 뭐 한 겁니까? 연계 대비를 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문제가 진짜 잘 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험장에서 답이 좀 선명하게 안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기에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딱 밑줄 한번 쳐볼 테니까 보기에 여러분들 쭉 갈게요. 어디 갈 거냐면 보기 4번째 줄입니다. 갑시다. 두 번째부터 그냥 밑줄 치죠. 갑시다. 가는 두 화자의 상반된 인식을 대비하여 출세에 대한 욕망과 공명 추구의 허무함을 동시에 강조하는데 밑줄 쳐봐. 이는 현실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작가의 처지. 그 다음에 읽을게요. 나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현실 정치에 참여 밑줄 쳐야 돼. 사대부들과 교분이 뒀던 작가의 처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난 임팩트1 시즌 1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실 고전 시간을 잘 하려면 무조건입니다. 보기에 특히 실전에서 좀 적어보세요. 화자의 처지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잡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여러분들 쉽게 말할게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실 정치에서 소외되냅니다. 그러니까 무드가 이렇다는 거예요. 속세 가면 위험하기만 하고 목동이 얘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현실 정치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이런 무드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미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사대부들하고 교분이 깊으니까 즐겨도 괜찮겠죠. 그냥 이해돼? 다만 즐길 때 조심해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 작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의 처지가 무드와 내용을 결정한다. 이게 사실은 언제 출제된 바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수능이에요. 이사수능에 화암구곡이라는 거에서 아마 이제 N수생들은 워낙 논쟁이 됐기 때문에 알 텐데 자랑스러움과 겸양의 태도가 나오는 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어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이게 자랑스러움이냐 겸양이냐 이거 가지고 막 애들끼리 막 부딪히고 막 뭐가 맞니 했었단 말이야. 그때 나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화암국의 화자는 출사하지 못한 선비다. 출사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결국 겸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은 자랑스럽다고 지금 보기도 어렵다. 우리 자기 위로에 가깝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어요. 요걸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9월 모평이죠. 2609 됐어요? 얘 때도 여러분들 화전가라는 거 나왔는데 화전가 보기 문제 5번 선지 딱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기 읽어보면 가작품은 화전가예요. 사대부가의 여성이에요. 그 다음 나랑 나는 사대부가의 남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처지를. 여성은요. 자연에서 놀고 싶고 은거하고 싶어도요. 돌아와야 돼요. 근데 남성은요. 자연에 은거하고 싶죠. 그럼 사대부들이 자연에 은거하는 건 또 사대부로서 나름대로의 출처관 중에 처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성은 속세로 돌아와야 돼. 남성은 그때 그냥 자연에 은거해도 돼. 그게 나타난 선지가 5번 선지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가의 화자는 일시적 만족감. 그 다음에 나와 다의 화자는 지속적 만족감 추구라는 선지가 나와요. 이것도 화자의 처지와 관련된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결국 이 화자의 처지가 잘 잡혀있으면 24번에 5번 선지 형광펜 밀어볼게요. 가는 구름이 헌하고 산빛이 어둡다는 데서 현실 정치에서 소외되는 화자의 처지가 암시되고 나는 손님과 술이 있다고 한 데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사대부들과 교분을 나누던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는 군 적어볼래요? 출제 의도예요. 화자의 처지예요. 그럼 5번 선지가 당연해지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얘가 잡히면 아마 24번에 5번 선지가 당연해졌을 거다. 괜찮으시죠?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선지 하나만 털겠습니다. 24번에 4번 선지 형광펜으로 밀어볼게요. 갑시다. 가는 취한 채 살다가 꿈속에서 죽게 되는 데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허무함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차피 나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얘가 목동간데 비연계 파트니까 연계 대비할 겸 얘를 알아둘 건데 이 4번 선지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지문 돌아가서 지문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중략에서 5줄 내려가면 있습니다. 인생이 꿈이니 험한들 상관할까? 취한 채 살다가 꿈속에서 죽게 되면 만고의 깨달으니 몇이나 되겠는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기 여러분들은 몹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꿈이야. 맞죠? 동의하시죠? 얘도 인생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취한 채 살다가 꿈속에서 죽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 말도 좀 거슬리죠. 취한 채 살다가 꿈속에서 죽게 되는 데서. 왜? 되면이라고 했잖아. 근데 뭐 그렇게 살겠죠. 어차피 이렇게 묻질 않을 테니까. 근데 취한 채 살다가 꿈속에서 죽게 되면 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 취생몽사라고 말을 합니다. 취생몽사. 그러니까 취한 채로 살고 꿈속에서 죽어.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 취생몽사의 뜻은 약간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뜻이에요. 뭐 굳이 막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취생몽사는 하는 것 없이 이런 뜻이야. 하는 것 없이. 그러니까 인생을 하는 거 없이 그냥 산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꿈이야. 그래서 취한 채 살다가 꿈속에서 죽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고에 깨달은 사람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뜻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생의 덧없음일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얘가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중략 이후의 맥락부터 좀 보시면 돼요. 산중에 사양묘가 숨어 있죠.
근데 봄바람 때문에 향내가 맡게 되면 사냥꾼들한테 오히려 쫓기게 되고 위험하게 되죠. 그런 맥락이야. 근데 심지어 그 속세에서 미끼단 털낚시 가지고 싸운다니까? 라는 비판적인 맥락을 깔고 보는 거예요. 다시요. 인생은 꿈이야. 맞죠? 취한 채 살다가 꿈속에서 죽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깨달은 인생이 꿈이다. 인생이 쉽게 말할게 덧없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걸 깨닫는 이가 얼마나 되겠어? 라는 말은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쉽게 말할게요. 그런 걸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런 현실에 대한 마찬가지로 비판적 인식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속세라는 거나 이런 정치를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욕심 부리는 것도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맥락을 깔린 상태로 야 어차피 인생은 꿈이고 덧없는 거야. 그냥 취한 채 살다가 꿈속에서 죽게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이런 거를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라는 말은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 인생이라는 게 원래 덧없는 건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쉽게 말할게 모르는 사람의 비판적 인식이 깔려있는 거라고. 이런 의도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얘를 지우기가 몹시 힘들어요. 그럼 보세요. 선제 보세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허무함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굳이 쪼개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건 맞을 겁니다. 아이 화자의 관점은 인생이 덧없다는 게 맞으니까 얘를 깨닫고는 특별히 건드릴 수가 없는데 허무함을 느끼는 건 아닌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요. 선생님. 아니 인생이 덧없다는 게 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봐봐. 인생은 덧없는 건데 그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돼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쉽게 말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의도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인생에 덧없는 건 알겠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허무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건데 왜 그걸 몰라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4번 선지에 대한 판단이 몹시 어렵습니다. 원래 이 구절 뜻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비연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연계 작품이지만 수특이 없는 부분이니까 인생이 덧없는 거야. 정리 한번 해줄게. 어차피 취한 채 살다가 꿈속에서 죽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관점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목동이 이렇게 하는 거 없이 사는 거를 달관하듯이 이제 합리화한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근데 그 관점은 어차피 보기에서 주는 거니까 그때 맞게 판단하시면 되고 아무튼 중요한 건 인생은 덧없는 거야. 원래 하는 거 없이 사는 건데 그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돼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취한 채 살다가 꿈속에서 죽게 되는 데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인생의 덧없다는 것까지는 알겠지. 근데 다만 얘가 이제 그거에 대해 허무함을 느끼느냐. 아니 그게 정상이다라고 느끼는 거니까 허무함을 느낄 리는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덧없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까고 있는 맥락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4번 선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 25번은 사실 여러분들 틀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답이 3번인데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말로 대상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전제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디귿 돌아가서 앞뒤 읽어보시면 마음속을 즐길지니 외모를 위할 소냐 바람직한 관점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내면이 중요하지 외면보다는. 맞죠? 맞아요? 다르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덕음이 밝으시니 곧 반응이 나타나리라 이랬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면을 더 중시하니까 어떤 그 덕이라는 게 밝은 사람들이 있으니 더 좋은 반응이 올 거다 정도의 얘기니까 사실 3번 선지는 딱 맞다라는 느낌보다는 얘는 틀릴 게 없지 않냐? 약간 이렇게 답을 찍게 되는 그런 느낌일 거고요. 26번이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딱 물어봐 줄 거 물어봐 주고 그 26번에다 수필독해력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물어봐 주는 게 좋아요, 사설은.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봐 주면 진짜 좋죠. 그러니까 니네가 결국 수필을 잘 읽었냐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2번 선지 형광펜도 한번 밉시다. 나에서 화자는 직사기호를 할 줄 알아야 어진선비라고 말하며 현실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경험이 있으면 사실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보시면 제 5곡이죠.
밑줄 한번 쳐봐요. 이에 저물었으니 아니 놀고 어이하리. 그치? 해가 저물었으니까 놀아야죠. 즐김을 좋아하나 거칠음은 말지어다. 아마도 직사기호야 어진선비일까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 성인이 되고 약간 이제 이렇게 술 한잔 먹어보면 사실은 이 느낌을 정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물었으니까 놀아야죠. 근데 즐기는 건 좋은데 거칠음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른들은 바로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이라고 안 했지만 술이라고 해볼게요. 술을 즐기는 건 좋은데 과하면 안 돼. 얘네 이거 참고로 인생 조언인데 저는 술을 한 잔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안 쳐요. 얘네가 나중에 나이 30만 먹어보세요. 인생의 모든 사고의 80%는 다 술입니다. 진짜 다 음주에서 발생됩니다. 술 먹고 일어나는 게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즐겨요. 거칠게는 말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술로 한정진 건 아니니까 노는 것도 쉽게 말하면 유흥 있잖아요. 유흥을 즐기시되 선비로서 풍류를 즐기시되 거칠게는 말아야지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직사규라는 건 마땅히 그 근심을 생각한다는 거잖아. 쉽게 말할게. 이런 것에서 오는 근심. 내가 즐기기만 해야 되는데 과해지는 거에서 오는 그 근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어진선비다 라가 되니까 2번 선지는 매우 적절해지는 겁니다. 얘는 여러분들 해석의 정확성, 쉽게 말할게 피지컬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너희들 입장에서는 2번 선지는 판단이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얘가 안 되면 잠깐 넘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선지가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3번 선지 형부터 읽어 갑시다. 다해서 글쓴이는 문간에서 서성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며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현대인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이야, 저 보세요. 문간에서 서성여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좋은 거였냐, 안 좋은 거였냐? 이거 안 좋은 거였다. 됐습니까? 문간에서 서성거린 거 쉽게 말할게 마음속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현대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안 좋은 거지. 맞지. 됐습니까? 3번 보자마자 응 맞지 한 놈들 이게 수필을 잘 읽은 사람이야. 좀 적어볼래? 수필 독해력. 가장 중요한 선지 4번 선지 형광펜 들고 밀어봅시다. 다해서 글쓰리는 알미 힘이란 말을 서로 달리 듣는 이들의 모습을 들며 고전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얘들아 4번 선지 보자마자 한 방에 찍혔냐? 이게 뭐야? 이게 수필 독해력이야. 왜? 적어봐.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바로 가야 돼요. 다시요. 이 수필의 주제가 뭐예요? 쉽게 말할게. 니네 어차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바쁜 현실 속에서 내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결국 즐기고 행복해진다. 뭐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쁜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이게 수필의 주제야. 그런 수필인데 다시 읽어봐. 고전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식 그것과는 아예 관련이 없는 소리다. 이렇게 끝났어야 수필을 잘 읽은 거야. 4번 선지를 보고 지문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자마자 이거다. 이것 때문에 오늘 한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작품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끝나야 돼. 그러니까 2번 선지는 헷갈릴 수 있다고. 니네가 이 작품을 모르니까. 근데 4번이 찍혀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수필을 얼마나 잘 읽었냐. 뭐 27번은 사실 여러분들 그냥 1, 2, 3, 5가 순삭돼서 답은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다음 주도 제가 수필복합을 해드릴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왜 똑같은 것만 하냐 할 수 있어요. 근데 6평은 어차피 4번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얘를 좀 그냥 확 하는 걸로 하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 파이널 때 우리가 임팩트원을 또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좀 다양한 것들 정리할 수 있는 걸로 탁탁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